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본, 겉과 속이 다른 일본, 알 수 없는 나라 일본. 일본은 왜 이토록 자신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걸까?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몰랐던 일본의 속사정을 알아보는 김형구 교수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질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됐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일본의 본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약 60여 개 국가에서 온 26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숙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숙사에는 아시아의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긴 하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본 사람들은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에는 혼내와 다데마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는 자기의 본심이고 다데마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데마에와 혼내를 알면은 일본을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하고 자기 속마음이 다릅니다. 제가 유학을 끝나고 돌아온 뒤에 제 지도교수가 와스다 대학의 소위 시민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답사를 오셨습니다. 제가 8년 동안이나 신세를 진 분이고 그래서 그 팀을 따라서 같이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첫 여행지가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쭉 갔는데 첫날 점심을 경주 근처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날 점심은 아마 여행사에서 미리 삼계탕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놨어요. 막 도착해갖고 점심을 했으니까 아마 물어볼 이런 시간이 없었겠죠. 삼계탕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는데 일본 사람들이 깨작깨작하니 맛있게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점심이 시원찮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드하는 아주머니가 미안했던지 오늘 점심이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오이시요시, 맛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조금 위안이 되는지 몇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점심 괜찮았죠? 이렇게 예, 오이시 오이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사히 그날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역시 그 가이드 아주머니가 조금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튿날은 버스 속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비빔밥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갈비탕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 다음 이제 삼계탕도 어제 맛있다고 전부 얘기를 했으니까 삼계탕 손 들으십시오. 삼계탕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아주머니가 제가 일본에서 오래 유학한 사람이라니까, 선생님, 어제 분명히 삼계탕 맛있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왜 오늘 하나도 주문을 안 받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농담을 겸해서. 당신들 어제 전부 삼계탕 맛있다고 했는데 왜 오늘 한 사람도 삼계탕은 손을 안 넣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면전에서 싫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면전에서 삼계탕 먹은 뒤에 어떻느냐 하는 게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맛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실제 그 대답은 싫다는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건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소아천왕의 동생인 다카노미야라고 하는 다카노미야라고 하는 그 동생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크게 나고 일본 황실에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다카노미야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에도 시대라고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워서 약 260여 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도쿠가와 씨가 막부를 세워서 26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막부를 통치하는 책임자를 쇼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황 말고 이런 쇼군이 있어. 이 쇼군이 실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쇼군이 쭉 통치를 하다 제일 마지막 쇼군이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 때의 명치 천황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장군 보고 너 이제 내놓고 그거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천황이 그 권력을 뺏은 것이 소위 명치유신이에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씨가 세습적으로 갖고 있던 쇼군이라고 하는 이 실권을 없애고 천황이 직접 일본을 지배한 것이 명치유신이에요. 그러니까 명치 천황과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원수지간인 거죠. 둘이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아천왕은 명치 천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죽은 다카노미야의 부인은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명치 천왕의 손자와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손녀딸이 결혼한 겁니다. 원수가 결혼한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양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럽 학생들이 참 일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70년대 후반부터 약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지금 쭉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에 의하면은 경제 논리로 하면은 그렇게 계속 또 연속해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큰 무역 흑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 1,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뤘으면은 1,000억 달러를 벌어왔으면은 그걸 중앙은행에 달러가 들어가고 우리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한국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찍어서 일본 돈을 찍어서 주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 1,000억 달러씩 일본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 푸니까 이건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가 되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흑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경제학자들 사고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흑자를 보느냐? 1,000억 달러 벌어와서 은행에다 넣으면은 일본 돈으로 주면은 전부 은행에다 예금해버리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학자들 상식에 일본이 영원히 저렇게 흑자를 못 볼 거라고 하는데 흑자를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떻든 일본에서 이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무역 흑자를 쭉 봐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리 이거 뭐 예금을 한다 해도 뭔가 이거 투자를 해야겠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돈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땅을 사놓으면은 이건 땅값은 오를 거다. 손해는 안 볼 거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또 산 게 뭐냐? 주식입니다. 돈은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데 주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식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또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고미술품입니다. 미술품. 고미술품이나
명화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들 돈은 들어가니까 그런 거 사놓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고밀술품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스웨덴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피카소의 작품들을 관리하는 이런 미술관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전부 싹 도리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해도 아주 형편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싹 쓸어다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물가가 막 오르다가 이 거품이 언제부터 빠졌느냐. 1992년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지금 불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품이 얼마나 빠졌는가 하면은 와세다 대학 옆에 5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건물이 최고 절정기 갈 때 170억 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700억. 그러니까 그 은행에다 넣고 1700억 원을 꺼내다 쓴 거죠. 170억 엔을 꺼내서 쓴 거예요. 담보로 해서. 그런데 제가 97년에 와세다 대학에 1년 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놈이 떨어져가지고 경매에 나온 걸 와세다 대학이 샀어요. 얼마에 샀느냐? 47억 엔에 샀어요. 은행이 얼마 손해봤습니까? 123억 엔을 은행이 날린 겁니다. 우리 돈은 건물 하나에 1230억 원을 날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은행들이 따는 부채가 얼마냐? 공식적으로는 당시 97년경이에요. 공식적으로는 40조 엔, 우리 돈 400조. 비공식적으로는 100조 엔, 우리 돈 1000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게 안 무너질 택이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 불실은행 정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IMF 때 빨리 조그만 할 때 잘 졸업을 해서 다행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일본 은행들이 따는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일본 사람들은 놀라운 방법을 했습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면은 5% 정도 이자가 있었어요. 5.5%, 5%.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7%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 2%의 그 차액을 은행이 먹는 겁니다. 먹는데 은행이 이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소위 제로금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정기예금을 해도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제로금리입니다. 그럼 은행이 몇 퍼센트 이익을 봅니까? 7%. 그렇죠? 빌려줄 때 7%를 받으니까 그 7% 다 은행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은행들이 빚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자가 4점 몇 프로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은행 잘 안 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돈이 시중에 떠돌아다닌다고 난리인데 제로금리인데도 일본 사람은 다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자들 사고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그러나 저는 일본의 역사를 알면은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방 어떤 현상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10년이나 100년이나 500년을 놓고 보면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본의 특징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특징 중 하나가 타협의 명수입니다. 아주 타협을 잘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일본의 소위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467년서부터 1567년까지 약 100년 동안 100개의 국가로 나눠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건 소위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전국시대에 약 100개로 쪼개서 100년 동안 서로
싸우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말기에 일본 역사상 가장 저명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지금의 나고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어떻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아주 꽤 보여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단히 인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대충 우리로 말하는 수도권, 교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대충 통일해 놨어요. 통일해 놓고 죽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기반을 이어받아서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대충 전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해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 누구만 굴복을 못 시켰느냐. 지금의 동경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굴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굴복을 시켜야겠는데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기는 확실히 센데 확실하게 굴복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꾀감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굴복을 시킬까 하고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자기가 싸우면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항복을 하면 자기 위신이 안 쓰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항복을 안 하고 저게 타협을 할 수 있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상처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이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옳다 잘 됐다. 자기 누이 동생을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시집 보내면은 자기의 매제가 되니까 상하 관계가 결정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천하가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기 동생이 이미 시집을 갔어요. 그럼 나이 40이 가까이 됐어요. 아사히메라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누이 동생을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 지금 남편이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얘야. 너 이혼하고 그리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6.25 도덕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하지만은 본인도 찬성할 리가 없고, 히데요시의 어머니도 펄쩍 뛰고 남동생도 펄쩍 뛰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동생 아사히메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시집가지 않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나하고 싸워야 한다. 싸우면은 누가 이기든 20만 명은 죽는다. 너 20만 명을 위해서 왜 너 한 사람 희생을 못하느냐. 그건 다행히 내가 이기는 경우지만은 지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네 남편도 죽는다. 왜 너 희생 하나를 못하느냐. 희생도 아니다. 너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사는데 저건 왕이다 이거야. 왜 희생해 그게. 마침내 아사히메가 승복을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제안을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탁 받았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이제 정실 부인으로 턱 받아들여서 평생 선반에다 잘 올려놓고서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970년대 말기에 일본에 유명한 정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후쿠다 수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앙숙했어요. 이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따님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여자 의무부 장관으로 말썽 많이 부렸서 고이즈미 수상하고 대립돼서 그만뒀던 다나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딸이에요. 근데 이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래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일본 국민들한테 투표한 전 역사를 통해서 10명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본처럼 사실 가문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닥에서 자기 속한 계급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 지금 국회의원도 여당 국회의원도 대충 40% 이상이 2세, 3세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아들은 국회의원 되고 교수 아들은 교수 되고 의사 아들은 의사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본 속에서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도요토 히데요시,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런데 한 사람 다나카 하쿠에예요. 이 다나카 하쿠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50대 중반에 일본의 수상이 됐어요. 요새 고이즈미 수상이 조금 젊어졌지만 일본에서는 적어도 70이 되지 않으면 수상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국회의원은 10선쯤 해야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50대에 수상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결단 못 내리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막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나카 하쿠에는 부르도자에다 컴퓨터를 붙여놓은 사람이라고. 결단력도 있고 머리 좋았다는 거예요. 이 다나카 하쿠에가 수상을 할 때 들고 나온 것이 소위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거예요. 전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바꾸겠다. 그래서 머릿속에다 딱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저 김제에다 국제공항, 청주에 국제공항, 그 다음에 부산에다 신항만, 울산에다 뭐 탁 해놓고서 미리 땅 탁탁 사놓고서 딱 발표해서 땅값 딱 올려갖고 그놈 탁탁 팔아갖고 국회의원들 꼽은 가운데 돈 탁탁 줬어요. 주고서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정치는 선거다. 선거는 돈이다. 돈으로 모든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70%의 사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막 무식하게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꼽은 거 탁탁 돈 나눠주고 이제 쫙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니까 수상 탁 되거든요. 이 후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에리트 코스를 걸은 사람이에요. 일고를 나와서 동경법대를 나와서 고시학교 갖고 대장성에 관료를 하다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상이 한 사람, 에리트 코스를. 그러니까 후쿠다가 보면 다나카라는 사람이 이거 아주 엉터리해요. 한년 짓지만 말도 안 되는 짓만 한다고 해요. 다나카가 보니까 후쿠다는 저건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인 것밖에 모르는 아주 꽁생원이에요. 저건 정치하려면 못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무시해요. 서로 무시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후쿠다 수상 밑에서 후쿠다 수상에 참모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오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고이즈미 수상 밑에서 그 재무장관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썼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쓴 걸 내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나카 하쿠에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나카 하쿠에 수상이 말해요. 그 명절 때만 되면 떡값 500만 원씩을 꼭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25, 6년 전에 우리도 지금도 5천만 원씩이니까 이게 명절 때면 톡톡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국회의원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친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건 천하가 다 아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돈을 떡값을 보내느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네가 나중에 나 죽일 때 칼로 10번 찍을 거 9번만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얼마 전에 은퇴한 모당의 총재하시던 분이 내각 책임자의 신봉자였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이 아마 일본이 내각제를 하면서 이렇게 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니까 우리도 내각제를 하면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각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역사가 중앙 집권적인 획일적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복종만 있을 따름이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부자 간에 명령과 복종만 있고 군신 간에 명령과 복종만 있지 타협이라는 게 없는 문화예요. 그것이 입증된 것이 4.19 혁명 후에 우리가 작년 내각제가 됐을 때 민주당이 신구파로 쪼개져서 아침 저녁으로 싸우다가 5.16 쿠데타를 불러일으킨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각제를 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거다. 저는 농담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각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런 타협의 문화가 왜 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전국시대에 약 100년 동안 100개로 싸웠습니다. 그럼 여기 A하고 B하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하고 둘이 서로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A는 저하고 사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A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하고 싸우다 A가 지면 저는 도박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걸 100년 동안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둘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해놓고 A가 결정적으로 이길 때 그때 가서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명분이나 사촌이니까 도와줘. 그렇게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결혼했던 누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수모를 겪으면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 이렇게 한국을 쳐들어갔다가 결국 병들어 죽으니까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칼을 달고 있다가. 그래서 1600년에 지금 나고야 근처에 있는 세키가하라라고 하는 곳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히데요리의 군대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누이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 히데요리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유재란 때의 총대장을 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하고는 사촌간인 거예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히데요리하고 싸우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모든 영주들한테 도와달라고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도장 찍어달라고 도장, 연판장을 전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 영주들이 전부 다 도장 다 찍어줬어요. 히데요리도 전부 돌렸어요. 히데요리한테도 다 돌려서 대부분 다 두 군데다 다 찍었어요. 이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도 양쪽에다 다 도장을 찍었어요. 찍고 전쟁을 하는 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높은 산에 턱 앉아 있었어요. 어느 쪽에 편들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다가 정오쯤 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군대를 쫙 몰고 내려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쫙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타협입니다. 이런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일본 사람들이 이중인격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대의명분도 없는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역사를 알면은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100개로 쪼개서 나오는 속에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집단인가 힘센 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라고 생긴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외국 갈 때 주로 단체 여행을 가지만 일본이 대충 70년대, 80년대 단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파리에 예를 들어 노틀담 사원 이런 데 가면은 관광객이 꽉 있는데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은 안내인이 깃발을 들고 다니는 그 깃발만 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깃발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상점에 들어가 쇼핑을 하면서도 깃발이 어디 있는가 깃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면 얼려놓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웃음거리였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종신고용제라는 거 잘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도 그걸 모방했습니다만 그걸 모방을 보고 그건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하는 거다. 일본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모든 걸 보장하는 겁니다. 그 대신 회사에 대한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이 소위 이지매입니다. 이런 집단에서 인정을 받으려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 사람 정직하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일본 사람 정직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77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유학을 갈 때 제 지도교수가 당신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67년쯤 됐겠죠. 10년 전에 일본을 가봤더니
현금을 잃어버리면은 70%는 돌아오더라. 근데 물건은 100%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그 사이 일본이 얼마나 변했는가 잘 관찰을 해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말씀 잊어버리고 깜빡 지내다가 어느 날 봄에 그 사쿠라꽃 구경을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때 돈 12,000엔, 우리 돈 12만 원이 있었어요. 유학생한테는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일본 놈들이 정직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한번 돌아오는 거 보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서 한국 돌아가서 얘기 좀 하게, 나쁜 욕 좀 하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깝기도 해서 이거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으니 연락이 왔어요. 그 경찰서에서 와스다지 학생증을 보고 와스다 대학으로 연락해서 와스다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라고 해서 고관의 경찰서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그것도 확인 다 해보니 그대로 있다고 확인을 하니까 돌려주면서 이걸 찾아준 사람한테 15%가 15%, 20% 사이에 말하자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보상을 요구하려면은 차라리 다 가져버리든지, 어? 줬을 바에야 그냥 뭐 그 말이 그 몇 푼이나 된다고 또 그걸 보상을 요구하냐,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도 뭐 어떻든 기분이 좋아서 제가 20%를 줬어요. 주고도 항상 제가 뇌리에 가시지 않는 거. 왜 보상을 요구했을까? 제 결론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정직이 아니고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정직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봤다면은 자기가 그걸 신고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고를 하고 그 대신 보상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제가 일본 이야기라는 96년에 쓴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한편은 참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죄진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 갚으지 돈을 주서 줬더니 말이에요. 무슨 뭐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거 남이 눈이 무서워서 돌려줬다? 그런데 저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92년부터 꺼지기 시작한 거품으로 97년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와스다 대학 옆에 건물이 170억짜리가 47억, 170억,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은행에다 담보를 놓고 170억을 갖다 쓴 거예요. 쓰고 안 갚아버리니까 은행에서 결국 47억에 팔아서 은행이 123억을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빌린 사람은 사실 123억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은 그거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본 은행들이 따는 부실 채무가 얼마입니까? 40조 엔이에요. 이거 다 누가 떼먹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디다 글을 쓰면서 40조 엔을 떼먹은 일본 사람들, 이런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단의식에서 온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정직은 윤리나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혹시 누가 봤으면 어떡할까? 그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정직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의 특성을 보면은 집단의식에서 온 또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온 거다.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이 봉건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거쳤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땅을 주고 신하는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루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일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만 그 책 속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 꼭 받은 만큼 갚더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한 얘기예요. 봉건사회라는 건 주고받는 문화예요.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가면은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올 때도 사람들이 계산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무실 5사람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씩 계산하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오늘 내가 다 계산할게. 내일은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전략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다시 또 갔는데 오늘 한 사람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계산하려다 어제 김 선생은 5인분을 돈을 냈는데 오늘 내가 4인분을 내면 이거 맞지 않잖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거기서 상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답답한 놈. 야 그냥 각자 내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상복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의 중요한 특질들이라는 게 역사와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는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알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해할 수 있고 일본을 역사와 문화로서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걸로 제 3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